지난 시간에 우리 규님이랑 같이 토큰 만들어 보는 걸 실습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더리움이 어떤 거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간략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지난번에 제가 발제했을 때 비트코인 훑어보기였으니까 이번엔 이더리움 훑어보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이더리움이 약간 비트코인도 물론 위대한 발명품인데 이더리움도 저 거의 그 급의 발명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이제 블록체인 1.0이라면 이더리움은 2.0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인 마켓캡 들어가서 시총 보면은 맨 위에 두 개는 거의 변하지 않잖아요. 1위가 비트코인이고 2위가 이더리움이고 이거는 제가 코인마켓캡 들어간 역사상 한 번도 바뀐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좀 이해가 되죠. 처음 만들어진 그 블록체인 그거고 첫 암호화폐고 그런 거니까. 과연 이더리움은 뭐길래 이렇게 장기로 2위에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건데 지금 보면은 이더리움 시총이 이게 어제자로 185조 원 정도 돼요. 비트코인이 이제 많이 떨어져서 지난번에 비트코인 발표할 때보다 많이 떨어져서 네, 가격이 이제 좀 많이 내려가긴 했어도 이 순위 자체가 같이 변동하진 않죠. 거의 같이 떨어지니까. 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서도 얘기해드렸었는데 그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가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부르는데 비슷하게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 보시면은 녹색이 그 외의 것들, 그다음에 파란색이 이더리움, 노란색이 비트코인인데 이 두 개 합치면은 50%가 넘잖아요. 거의 뭐 3분의 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뭐 1년 걸로만 봐도 이런 식으로 거의 이 순위는 거의 변하지가 않죠. 이더리움이 뭐길래 이렇게 그럴까? 이제 이게 저희 오늘 내용인데 먼저 이더리움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이제 위키백과를 찾아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써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계약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분산 컴퓨팅 플랫폼이자 플랫폼의 자체 총합을 막 너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개인 간의 위조가 불가능한 스마트 계약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그냥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위조가 불가능한 스마트 계약 시스템.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거는 이전에 비트코인 말씀드렸을 때처럼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특성이잖아요. 블록체인 위에 작동하는 스마트 계약인데 스마트 계약은 뭐냐면은 이제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더리움을 처음 만들자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비탈릭 부테린은 94년에 러시아에서 태어난 현재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거주는 스위스에 하고 있습니다. 이 형이 굉장히 어렸을 때죠. 2011년, 94년생이 2011년이면은 17살 때잖아요. 17살 때 이미 비트코인 매거진을 공동 설립해서 운영을 했고, 뭐 이 당시에 비트코인 위에서 단순히 비트코인이 송금 기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쪽을 확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컬러드 코인이나 마스터 코인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게 이 아이디어가 나중에 이제 이더리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연구를 쭉 한 다음에 19살 때죠. 2013년이니까. 이때 이더리움 백서를 발간해서 이런 철학으로 이더리움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14년에 재단을 만들고 잘 만들어서 15년에 서비스를 드디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블록체인 관심 있는 분들이 비트코인 공개 블록체인 프로그래밍 이 책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되게 조서적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막 비탈릭 부테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비탈릭에 따르면 뭐 비탈릭에 따르면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와서 저도 처음에 블록체인을 알게 된 거는 이더리움으로 시작을 했는데 비트코인 공부하다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놀랐던 포인트가 그런 거였어요. 이 사람이 이더리움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더리움만 그게 한 게 아니라 이 비트코인에도 많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본인은 비트코인의 그 스크립트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러이러한 조건에 만족이 되면은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좀 완전 더 극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튜링 완성성이라 하는 말이 있는데 튜링이 만든 어떤 개념인데
어떤 문제를 유한 시간 내에 막 풀 수 있으려면은 알고리즘적으로만 풀 수 있으려면 튜링 완전한 이 개념이 있다고 하면은 풀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반복문이 없고 조건문만 됐었잖아요. 그래서 튜링 완전하지가 않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반복문이 되고 조건문도 됩니다. 그래서 튜링 완전한 어떤 시스템이라고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채굴을 한다는 거는 어떤 연산을 검증하는 그 컴퓨터들이 있는데 반복문이 만약에 오류가 나서 무한히 돌아가야 되는 반복문이 생기게 되면 이 분산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이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연산이 다 안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렉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여기 이제 수수료라고 하는 개념을 넣어서 만약에 루프문을 돌다가 이게 한 번 한 번 연산을 할 때마다 돈을 내야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비트코인이랑 좀 다르게. 그래서 만약에 루프가 무한히 돌게 된다면 무한히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근데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무한히 수수료를 낼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 그 무한하게 돌고 있던 루프가 끝날 것이고 그러면은 이 시스템이 그 다시 정상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형이 이제 비트코인 연구도 많이 하고 해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만들면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의 어떤 비슷한 시스템이지만 그런 스크립트들을 더 모든 이 세계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스크립트를 다 짤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더리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블록체인 2.0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여기서부터를 뭐 그 차이를 말씀드리면 일단 기능이 제공되는 것만 딱 쓸 수 있었던 게 1.0이면 새로운 기능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게 2.0이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자면 비트코인이 예전에 그냥 우리가 쓰던 피처폰이라고 하면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인 거죠. 스마트폰은 되게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우리가 거기에 있는 어떤 앱들을 다 만들어서 올리는 어떤 기능, 그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더리움 비트코인이랑 결정적으로 다르게 되고 이게 그래서 지금의 대 블록체인 시대를 연 어떤 본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돌아가는 구조의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이더리움 앱이 보통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보통 브라우저 위에서 웹앱의 형태로 실행이 되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되고 실제로 뭐 내가 어떤 유저라는 거를 인증하기 위해서 사이너가 필요한데 보통 메타마스크를 많이 쓰죠. 프론트엔드에서 자바스크립트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고 이 정보들을 이 블록체인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 중간에 뭐 인퓨라라던가 알케미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중간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노드가 다 플로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중개해주는 어떤 업체들이 있고 그것들 통해서 하는 게 이제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이더리움 이 블록체인 내에서 보면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프로그램 코드예요. 지난주에 우리 규님이랑 같이 ERC20 토큰 만들었던 그 코드 있잖아요. 막 검정 바탕에 막 영어로 막 써 있었던 그런 것들이 사실 코드인데 소스 코드인데 이 이더리움에서는 그거를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컨트랙트의 역할을 하니까 실제로. 근데 사실 그냥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가상 머신에서 돌려서 그 결과값을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누가 누구한테 송금했고 이런 조건에 대해서 송금했고 이것만 저장하는데 이더리움은 그게 아니라 그냥 전체가 다 데이터인 거예요. 어떤 뭔가에 그 ERC20 만들었던 것도 그 계정에 이 이름을 가진 토큰이 뭐 10,000개가 생기고 1,000개가 생기고 그걸 누구한테 보냈고에 대한 어떤 데이터 값인 거죠. 데이터 값을 다 저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도 물론 마찬가지긴 한데 다 공개가 되어 있고 이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장점 때문에 또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생태계가 더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블록 익스플로러 같은 게 다 있는데 이더리움에서 이더스캔 많이 쓰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이더리움 이 블록체인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인포그래픽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들어가 보시고. 그래서 이더리움으로부터 촉발된 이 블록체인 위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이더리움의 가치인데
그래서 이더리움 전과 이후가 어떻게 극적으로 바뀌었냐 하면은 1차 웨이브가 있었어요. ICO가 있었어요. ICO는 이니셜 코인 어퍼링이라고 부르고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서비스나 플랫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홈페이지를 만들고 백서를 써서 올리고 우리 이렇게 이런 계획으로 만들 거니까 돈을 좀 모아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돈을 모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전에 이 이더리움이 없던 시기에는 그게 되게 불편했어요. 내가 뭐 비트코인으로 받고 이 주소가 1비트코인을 보냈네 이런 것들 그냥 다 기록을 따로 해놨어야 되는데 이더리움 시대부터는 그거 자체도 이더리움에다가 기록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는 아니지 2주 전에 만들었던 그 코인들 같은 것처럼 일단 토큰을 만들어요. ERC20으로. 그 다음에 그거를 사람들한테 어떤 교환의 증서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됐어요. 서비스에 대해서 백서를 먼저 써요. 그 다음에 우리의 토큰을 만들어요. 뭐 q 토큰 이런 거 만들었었죠. 그럼 그거를 이더리움이랑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면 메타마스크로 이더리움을 보내면 이 토큰을 받는 거죠. 지난주에 그 토큰을 받는 거 해보셨죠? 그 다음에 그 개발사는 그렇게 받은 이더리움을 현금화를 해서 개발 자금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토큰을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들은 그걸 이용해서 수익을 얻게 되는데 그 토큰을 또 많은 부분에서는 그 서비스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비스 토큰, 뭐 유틸리티 토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렀었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뭐 그 금융 거래라던 그 증권 거래소 이런데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규제들이 생기면서 이제 ICO를 통한 자금 조달이 좀 되게 예전보다 어렵게 좀 바뀌었어요. 이게 뭐 주식 같은 역할을 하니까 뭐 그거에 관한 규제도 받아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고 또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2차로 온 게 디파이랑 NFT인데 저는 이 ICO도 그렇고 디파이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다 어떤 한 큰 테마로 보면은 자본 조달이라고 하는 큰 테마로 다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어떤 이런 굉장히 모험적인 프로젝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잖아요. 이걸 만들 사람을 모으고 팀을 꾸리고 뭐 장비를 사고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사실 그걸 위해서 예전에 뭐 주식회사 같은 형태로 돈을 모아주고 주식을 나눠 갖고 이익을 분배하는 걸로부터 자본주의가 시작이 됐다면 이제는 여기 이렇게 뭔가 돈을 모아주고 그걸에 대한 증서를 나눠 갖고 이런 것들을 다 이런 데이터베이스 전자적인 형태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ICO라는 형태로 먼저 하고 있었는데 또 그게 막 너무 뭐 99%의 ICO 프로젝트들은 다 거의 사기에 가까웠다는 그런 나중에 회고적인 연구가 있었는데 뭐 다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원래 모험적인 프로젝트는 그런 거죠.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쨌거나 나라에서 볼 때 위험해서 규제가 들어가니까 그럼 어떻게 이거를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디파이랑 NFT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디파이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테라가 있었는데 터져가지고 이제 그 여파로 지금 좀 블록체인 업계가 좀 많이 얼어붙었는데 뭐 그래도 이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클리어해요. 뭔가 이걸 유동화한다는 게 가장 큰 아이디어예요. 내가 갖고 있는 뭔가를 어떤 유동화된 어떤 그냥 다른 돈의 형태를 바꾸고 이걸 이용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안에서 뭐 여러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돈을 담보로 잡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이것들 이렇게 수합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식의 디파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어떤 웨이브가 NFT인데 NFT는 17년 이쯤에 그 크립토키티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ERC20이 대체 가능한 토큰, 그러니까 이 토큰 하나하나가 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리고 이것들끼리 전혀 뭐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1 규코인과 내가 갖고 있는 1 규코인과 주영님이 갖고 있는 1 규코인은 그냥 우리가 서로 교환을 해도 이 세상에 바뀌는 게 거의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되는데 NFT는 하나하나가 다 너무 고유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NFT랑 주영님이 갖고 있는 어떤 NFT는 그냥 너무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근데 이걸 아주 비슷하게 하게끔도 기능을 하게 만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서로 다른 역할, 완전히 고유하게끔 설계가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큰 정보에 따르면은
뭐 이름이랑 뭐 약어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ERC20을 우리는 구분하고 7일이라고 부르는 이 표준인데, 이더리움도 이 표준 코드가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한번 다 들었던 건데, 이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어떤 코드가 올라가면은 수정을 한다거나 재배포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코드를 짜는 그 단계에서부터 그 배포하는 순간까지 좀 그 오류가 없는 그런 걸 잘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그렇게 오류 없이 짜기가. 그래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면은 그냥 이 코드를 표준으로 씁시다라고 이렇게 제한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ERC라고 하고, 이 뒤에 붙는 이 숫자들은 몇 번째로 올라왔냐를 의미하는 숫자들입니다. 그 중에 표준까지 채택이 된 것들이죠.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은. 그리고 ERC20과 7일의 이제 또 결정적인 차이는 분할성이 있냐 없냐인데, 왜 우리가 지난번에 토큰 만들 때 데시멀 6 그 10에 18승까지 하는 그렇게 막 해서 분할되게끔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NFT는 그렇게 분할이 안 돼요. 0.5개 갖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활용도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뭐 여기는 송금을 하거나 어떤 토큰, 뭐 그냥 이게 어떤 골드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NFT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뭔가 자산의 소유권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처음 나왔던 게 그 크립토키티였기 때문에 어떤 그림의 형태와 많이 이제 엮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 NFT에 들어가는 거는 어떤 URL이 들어가요. 이 NFT에는 어떤 인터넷 주소를 갖고 있는 그 주소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주소 끝에 있는 게 그림이면은 그림을 파는 거고, 동영상이면 동영상을 파는 거고, 뭐 아니면 어떤 형태의 다른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NFT를 이용해서 미술품을 많이 하게 됐죠. 왜냐하면 미술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디지털로 작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까지는 그거를 우리가 출력을 해서 어떤 형태로 뽑아서 거래를 했었지만, 이제는 아예 그 자체를 디지털화해서 거래하겠다 이제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것이 다 그냥 데이터예요. 어떤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이더리움에는 데이터만 존재합니다. 코드도 그냥 다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데이터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굉장히 큰 월드 규모로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랑 저는 진짜 완전 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느껴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처음 쓰기 전에 한 15년쯤 전에 생각해 보세요. 막 초콜릿폰 나오고 애니콜 나오고 할 때를 생각하면 지금 너무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또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들도 이걸 통해서 인터넷이 그렇게 바뀔 것이다라고, 극적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그림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뭔가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실제로 최근 뭐 2, 3년 사이에 보면은 뭐가 바뀌었지 했을 때 뭐가 되게 많이 바뀌긴 했거든요. 2, 3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9년이나 18년 정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막 우리가 이렇게 NFT에 대한 것도 잘 몰랐고, 그걸 이용한 어떤 뭐 서비스들, 뭐 스태품 같은 거 잘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었는데, 전혀 그런 거 있을 수 그냥 상상도 안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고 또 그게 거래가 쉽게 된다, 이런 게 엄청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음, 이더리움도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을 갖게 되는데, 이제 약점이라는 측면에서 이후에 어떤 웨이브들이 또 나타나는지도 설명하게 되면은,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삼각형이 트릴레마라고 하는 건데, 이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형이 이 트릴레마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딥하게 해놓으신 게 있어요. 블록체인 시스템은 이 세 개를 다 잡기가 어렵다. 확장성을 조금 손해를 보는 대신에 우리 블록체인 보안성과 이 탈중앙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확장성을 조금 포기한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더리움은 TPS가 20 TPS 나옵니다. 굉장히 느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비트코인과 달리 이제 이더리움 같이 플랫폼들은 이 플랫폼에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올려서 뭔가 앱을 만들 수 있는 이것들을 그냥 플랫폼이라고 부르거든요. 블록체인 플랫폼.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이더리움의 약점이 확장성이니까 그 확장성을 잘 늘리는 쪽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그 사람들 머릿속에. 안 그러면 이더리움을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확장성을 위해서
보안성과 탈중앙화를 조금 희생해보자. 우린 거꾸로 가보자. 라고 해서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EOS, 트론, 뭐 클레이튼 이런 게 약간 뭐 2세대라고 보면은 뭐 솔라나 같은 거 이제 3세대 정도로 보고 있죠. 근데 이게 뭐 2세대, 3세대 나누는 구분은 사실 그 TPS인 것 같아요. 1000대 TPS가 나오면 2세대, 10,000대 TPS가 나오면 3세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EOS나 트론 같은 경우도 진짜 재밌었던 게 얘네들 다 ICO를 했어요. 그래서 ICO를 하면서 이더리움으로 모금을 하고 이더리움 위에서 EOS라고 하는 토큰을 발행해서 증소로 발행을 해줘서 사람들이 이더리움으로 발행된 EOS 토큰을 다들 갖고 있다가 EOS 메인 네트워크가 나오면서 진짜 또 다른 이더리움과 별개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다 이걸 수합을 해줬어요. 거래소에서 수합도 해주고 자체 그 웹사이트에서 수합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수합을 하게 됐고 트론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했는데 이 그때 막 한참 그 막 지금처럼 막 지금 뭐 비트코인 떨어져서 2,600만 원인데 예전에 17년 말에 가장 높았을 때가 2,500만 원이었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심지어 그때는 김치 프리미엄이 막 20%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2천만 원 정도 가격이었어요. 근데 그때 엄청 하이프가 있다고 했는데 그때 역시 잘 모금을 해가지고 트론도 원래 막 사기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으니까 사람들을 고용해서 진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트론을. 그게 되게 재밌죠. 돈이 그래서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 뭐 위대에서 투자를 받은 게 아니라 투자를 받아서 위대해진 거다. 뭐 구글 같은 회사. 근데 트론도 약간 좀 그런 케이스예요. 이게 누가 봐도 약간 너무 사기 같았거든요. 스캠이다 막 말이 너무 많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으니까 되게 비싼 프로그램을 들여다가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저스틴 선이 막 입 털고 다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막 여러 가지 일부러 관심을 받으려고 막 하시잖아요. 근데 그 형도 뭐 위대한 형이죠. 이렇게 돈 많이 벌었으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됐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퀄컴 출신들이 만들어서 뭔가 이제 시분할로 뭔가 이걸 조절하는 이렇게 해서 TPS를 굉장히 높였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어떤 원리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솔라나는 여전히 이게 이 최근에 이제 3세대이기도 하고 뭔가를 해결을 해서 이런 TPS도 달성을 하고 그랬나 보다 싶었는데 NFT에선 또 많이 쓰이는 체인이라 네,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요즘에 솔라나가 뭐 전체적으로 앞섰는데 솔라나 자체도 그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못해가지고 사건이 많이 터지면서 그런 악재가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트릴레마가 여전히 그대로 유효하다. 적용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네, 들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도 이제 뭐 코드 안정성 이런 거 작업은 당연히 하는 거고 이제 미래에 이더리움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그리다 보면 당연히 확장성 쪽으로 많이 작업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보안성, 탈중화가 너무 잘 되어 있어. 거의 비트코인과 필적할 수준으로 잘 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떤 블록체인 플랫폼보다도 다 탈중화가 되어 있고 보안성도 우수하니 확장성을 잘 늘려보는 쪽으로 발전해 봅시다. 그러면은 다른 이런 뭐 이더리움 기준 미만 블록체인 플랫폼들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의 진화는 확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는데 뭐 다양하게 있어요. 일단 처음에 쉽게는 아니지만 처음으로 적용됐던 게 이제 오프체인 방식의 세컨 레이어 2 솔루션들이에요. 그래서 레이든이라고 이 거래를 하는 동안 이제 자주 거래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뭐 우리 셋이 만약에 어떤 거래를 빈번하게 하는 거래처라고 해봐요. 그럼 이거 할 때마다 이더리움 메인 네트워크에다 하는 거는 수수료 많이 나가니까 우리끼리 말하자면 작은 방을 하나 파자. 그 방에다 기록을 하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 이 방을 떠나갈 때만 돈을 빼서 주는 방식으로 하면 이 이더리움 메인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수수료를 아낄 수가 있잖아요. 우리끼리 어차피 내가 100만 원 줄 것도 있고 받을 것도 있고 하면 막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 방식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으로 치면 라이트닝 네트워크고 이더리움으로 치면 이제 레이든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그다음에 이더리움은 뭐 지금은 POW이긴 한데 점진적으로 POS로 전환을 하겠다고 로드맵을 잡고 몇 년간 작업을 해서
이제 POS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 환경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POS로 전환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채굴 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고 있잖아요. 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먹는 전기가 뭐 국가 단위로 생각하면 뭐 9위 정도 된대요. 정확한 순위는 모르겠는데 뭐 진짜 엄청 많이 먹는다 그거였어요. 뭐 당연히 이더리움도 비트코인만큼은 아니겠지만 한 3분의 1 정도 먹는다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POS로 전환을 하면은 무의미하게 이 연산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전기들을 좀 안 쓸 수가 있고 대신에 그러면은 이 공격을 받기가 좋아진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POS로 하려면은 이더리움을 굉장히 많이 예치를 하고 몇 천만 원, 몇 억 이렇게 예치를 해야 내가 이 노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드를 운영을 하다가 뭔가 뭐 나쁜 짓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면은 내가 예치해놨던 돈을 다 페널티로 뺏겨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굳이 그렇게 돈을 들여서 나쁜 일을 하지 않게끔 약간 행동경제학적으로 이 토큰 이코노미를 잘 만들어 놓게 됐고 POS로 전환하면서 뭐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기술을 써서 뭐 샤딩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속도를 빠르게 하는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그게 다 적용이 다 되면은 10만 TPS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만이면은 아까 이 솔라나 거의 급값 낼 수 있는 이론상의 TPS랑 거의 같고 뭐 지금 20 TPS 대비하면 5만 배, 5천 배가 빨라지는 거니까 엄청 빨라지는 거죠. 이 뭐 다른 EOS 트론, 클레이튼 같은 것들보다도 훨씬 빨라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 얘네들은 그 BFT 기반이어서 이거보다 더 빨라질 수도 없어요. 심지어 뭐 아무리 빨라져야 뭐 만 TPS를 못 넘을 텐데 오히려 이더리움은 저런 걸 더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게 좀 되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비탈릭 형이 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이더리움에 또 약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탈릭인데요. 그 이더리움의 장점이 비탈릭인데 동시에 약점이에요. 왜냐면 비탈릭이 많이 죽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더리움이. 잘 안 돌아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비탈릭 죽었다는 루머가 뜨거든요, 인터넷에. 그럼 이더리움이 진짜 콩같아요, 그날. 당연히 죽지 않았다는 걸로 확인이 되면 다시 올라가는데 이게 약간 그 1인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비탈릭이 이걸 워낙에 리더십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의 약점은 뭐 당연히 확장성도 있지만 비탈릭 그 자체이기도 해요. 맨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비탈릭 형이 거의 이더리움의 어떤 영혼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은 너무 사람들이 이더리움이 이제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좀 약점인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네, 그래서 이더리움은 그 하부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는 비트코인이랑 되게 비슷해요. 채굴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경쟁적인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고 자격을 얻은 사람이 채굴 권한을 갖게 되고 그 채굴 보상으로 이더리움을 갖게 되고 근데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좀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비트코인은 최대 발행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는데 이더리움은 그걸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고 있는 메커니즘들이 있고 그리고 좀 더 그게 말이 되는 게 이 수수료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될 거라고 하면은 공급량도 같이 늘어나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든 뭐 미국이든 통화 정책의 근간이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통화량이 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화량도 같이 늘려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무튼 그게 좀 다르고 또 수수료 같은 경우는 소각을 합니다. 이더리움은. 그래서 막 무한히 늘어나는 어떤 막 엄청 급격하게 늘어나는 어떤 걸 막기 위한 메커니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탈릭 형이 되게 이제 이 블록체인, 이 비트코인도 연구도 많이 하고 비슷한 이런 연구 많이 하셨는데 이 사람이 진짜 인간적으로 되게 똑똑하고 스마트하신 분이어서 어떤 이 비트코인의 설계의 근간이 되는 인간의 어떤 행동, 뭐 동기, 행동 경제학적인 그런 장치들을 이더리움에도 굉장히 잘 녹여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지만 뭐 뇌가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이렇게 안 할 거니까 이건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논증들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이것도 저도 이제 백서 같은 거 읽어보는 게 좀 감동받았던 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백서 두 개였는데 이더리움 진짜 백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훑어봤습니다. 네. 와. 네. 이더리움 2.0 전환을 했나요? 안 했죠. 요즘 전화하고 있는 거, 그 테스트넷에서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원래 6월에 한다 그랬는데. 그러게. 100% 전환이 6월인가? 지금 6월이 하루 남았는데, 뭔가 미뤄진 것 같아요. 하반기 완료 네.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네, 아직. 근데 이거 뭐 이렇게 하드포크하고 이런 것들 되게 여러 번 있었는데 뭐 제때 된 적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 되긴 해요. 결국에. 그래서 저는 비탈릭 형의 이 리더십 믿고 있습니다. 진짜. 진짜 잘하면 형이죠. 94년생이지만. 그러니까 그 발표 처음부터 형이라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진짜 저 존경심을 담아서 진짜 저한테는 형이에요. 우리 셋 다 비탈릭보다 나이 많지 않아요? 나이는 많죠. 근데 제가 형이죠. 처음에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예전에 이제 NC소프트 다닐 때 17년도에 그 사내 강연 같은 걸로 뭐 보스코인이었는데 그때는 보스코인 만든 그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블록체인의 이 장밋빛 미래와 뭐 월드 컴퓨터로서 이더리움 막 이런 거를 강연해주고 가셨는데 저 약간 그날 와 이거는 진짜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그날 바로 비썸 아이디 만들고 그날 이더리움을 샀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살 때 이더리움이 32만 7천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한 150만 원쯤 하나 이더리움? 네, 그날 사서 그냥 가만히만 들고 있었어도 몇 배입니까? 맞아. 비트코인도 그렇죠. 뭐 그때 사서 가만히 들고만 있었으면 사실 다 돈을 벌었죠. 그렇죠. 아무튼 그때 처음 샀던 그 코인이 저는 이더리움이었어요. 비트코인이 아니고. 그리고 이더리움이 미래에 더 잘 될 것이다라고 저도 아주 강하게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뭐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화이팅. 비탈릭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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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한 게 수학이나 이런 거 어렸을 때 배우다 보면은 뭐 가우스가 몇 살에 뭐를 만들었고 뭐 이런 네. 천재 수학자들의 그 업적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오히려 그것보다 이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그쵸. 때 수학을 자기 머리로 천재스럽게 해내는 거는 그것도 대단하긴 한데 흡실세에 뭔가 사업 그거를 아까 설립을 했다고 했나요? 그러니까 경영적인 걸 그 나이에 뭔가 했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신기해요. 맞는 것 같아요. 형이에요. 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저 형은 그냥 그 94년에 어떤 생년이 등록되어 있는 것일 뿐이지 어쩌면 더 오래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 외계인 썰도 있고 그러잖아요. 외계인 소리 너무 비탈릭 외계인 썰 있어요. 진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1894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었나? 그거에 하여튼 그 커널 같은 거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비탈릭이 쓴 거였는데 그거를 쭉 이제 사이트 어디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거기 쭉 보면은 이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제 비탈릭이 쓴 거랬는데 되게 인문학 책 읽는 느낌, 책 읽는 느낌. 엄청 철학적이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깊이 하고 계신 분 같아. 네, 어떤 신념이 있어요. 어떤 이 체제나 시스템에 대해서 그냥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맞아.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상가에 가깝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코딩도 하고. 거의 완전체인 거죠. 그렇죠. 이더리움 백서 아직 안 읽어봤는데 사실 커밍아웃을 하자면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제대로는 안 읽어본 것 같은데. 각 잡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 백서, 비트코인 백서만 읽어도 사실 저는 이 블록체인 쪽에 읽어야 될 거 한 절반은 다 읽은 것 같아요. 거기 진짜 거의 대부분의 아이디어들이 다 들어있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